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이 갈수록 결혼을 하는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도 취업도 이전보다 다들 늦어지고, 날이 갈수록 돈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다들 결혼 준비를 일찍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30대, 40대가 되어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나이도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부모님이 정말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바닷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며 매일 가게로 출근했던 어머니는 우연히 밥을 먹으러 온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당시 아버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놀러 왔다가 근처의 식당을 찾아 밥을 먹으러 왔죠. 운명처럼 서로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 어머니는 바다가 가까운 지방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지내고 있던 서울과는 버스로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서로 첫눈에 반했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저렴한 비행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KTX 같은 빠른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사실상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았죠.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첫 만남은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친구들 없이 또 혼자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날도 어머니는 일을 하고 있었고 식사를 다 마치고 갈 때쯤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는지 다음 날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가게로 편지가 한 통 왔더라고요. 바로 아버지가 서울에서 보낸 편지였죠. 거기에는 차마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는 이름도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게 주소를 알게 되어서 글이라도 적어본다며 정성스러운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글자라고 해도 꽤 부끄러웠을 텐데 그걸 무릅쓰고 편지를 보내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쁜 편지지를 사서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소개, 안부 인사를 담아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중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아버지는 큰 마음을 먹고 대학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근처에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며 어머니와 만남을 이어갔죠. 이 사실을 알고 양가 부모님은 잔뜩 화가 나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두 분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 커져 있었기에 단식 투쟁까지 해가면서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만난 지 1년 만에 두 분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20대 초반의 철없는 아이들이 결혼한다는 이야기에 부모님들은 탐탁치 않아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만 있다면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음 해에는 제가 태어났어요. 애가 애를 키운다는 말처럼 지금이라면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을 나이에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된 거죠. 이때까지도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우려를 오히려 보란 듯이 이겨내며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잘 키우면서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아버지의 근면 성실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어린 나이에 자기 딸 하나만 보고 모르는 곳에 내려와서 아이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결국 두 분은 아버지를 마침내 사이로 생각하며 받아들였고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두 사람 대신 손주도 봐주고 아버지에게 식당 일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원래 서울이 고향인 사위를 위해서 사업 자금을 내어주며 이제는 본인의 식당을 차려 생활을 꾸려가라고 하셨죠.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어린 아들을 맡아줄 곳이 없어 시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기 아들을 대학까지 그만두게 했다며 어린 신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어머니는 집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늘 다른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구박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면서 지내야 했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도 집안에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었고 모진 시집살이와 어른들의 눈살도 참고 견뎌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그때가 자신이 결혼한 후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는 말하곤 했어요.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반가워하지 않고 모두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늘 힘들었다고요. 제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두 분은 독립을 했어요. 이제 아이를 맡길 곳이 생겨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두 분의 사랑은 굳건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둘 다 힘들게 살면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을 올렸으니 금세 서로에게 마음이 식을 거라고 이야기하던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점점 바뀌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던 어떤 색안경을 끼고 두 사람을 보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직 서로를 생각하면서 예쁜 가정을 꾸려갔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이 참 좋았어요. 언제나 저를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표정도 좋았고 부모 참여 수업이나 발표회 때 오시면 저희 엄마랑 아빠가 가장 젊고 예쁘고 멋있어 보여서 뿌듯했어요. 학교에 입학해서도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어요. 저분들이 제 부모님이라고 친구들에게 늘 자랑하고는 했죠. 15년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 가족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단란하고 화목한 집안이었죠. 몇몇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족이 화목하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님은 그 공을 서로에게 돌리고는 했어요. 애 엄마가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애 아빠가 다정하고 잘 챙겨줘서 그래요 하면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두 분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다만 아버지는 몇 년 전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았어요. 이식수술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는 받고 있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어요. 몇 년을 그렇게 몸이 아파서 거의 병원에만 계시다시피 했는데 나을 거라는 희망까지 점차 줄어들어갔죠. 그래도 부모님은 늘 긍정적이었어요. 꼭 나을 거라는 긍정보다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서로 힘들어하지 말고 잘 이겨내고 살아가라는 말을 주고받고는 하셨어요. 아버지는 농담인 듯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나면 꼭 나처럼 괜찮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 알았지? 저렇게 큰아들이 있는데 재혼이 뭐 쉬운 줄 알아? 저렇게 큰아들이 있으니 오히려 쉽지. 저 녀석 이제 다 키워놨으니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더 적을 거 아니야. 남자들 만날 때 그것도 꼭 이야기해. 아들 녀석 이제 다 커서 둘만 오붓하게 살 수 있다고. 당신 아직 눈 감으려면 한참 멀었는데 뭘 벌써 이야기해. 그리고 나 눈 높아. 당신 같은 남자 다시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버지는 그렇게 종종 어머니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농담처럼 당부의 말을 전하고는 했어요. 아마도 혼자 쓸쓸하게 남은 삶을 살아갈 어머니가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두세 달은 전혀 기력도 없이 계속 누워만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두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겨우 입을 움직여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고는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너무 많이 사랑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는 그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씩씩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길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챙겨야 할 자식 때문에 억지로 힘을 내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엄마,
엄마는 아빠가 떠나서 슬프지 않아요? 왜? 엄마가 안 슬퍼 보여? 아버지는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슬플 때 가끔 울더라도 울기만 하느라 아무것도 못해서는 안 돼. 자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울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게 생각하시겠니? 그래서 엄마는 슬퍼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대신 오히려 씩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어. 아버지라면 우리가 씩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테니까.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을 혼자서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둘이 함께 운영하던 식당을 혼자서 해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많이 자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눈에는 아직 아이 같아서 집안일 하면서 가게를 하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빈자리를 잘 채워달라고 부탁했던 아버지의 말씀처럼 제가 조금이라도 그 몫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학교에 다녀오면 혼자 청소 빨래도 해두고 주말이면 식당에 나가서 일손도 도왔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게 학교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잦았어요. 빨래한다고 세제를 너무 많이 넣었다가 거품이 계속 차올라서 오히려 그걸 정리하느라 더 진을 빼기도 했고, 익숙하지 않은 식당 일을 하느라 실수도 여러 번 하면서 도와준다기보다 방해가 더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매번 이렇게 엄마 도와주려고 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면서 제가 사고를 쳐도 괜찮다고 웃어주셨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집안일도 능숙하게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식당 일도 원래 일하던 이모님만큼은 야무지게 처리할 수 있었죠. 어느새 시간은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서울에서 꽤 유명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저는 어머니의 일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어머니와 친해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꽤 자주 봤던 단골 손님이라 오래 봐서 친해진 건가 싶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분위기가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대학에 다닐 때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엄마가 재혼한다면 어떨 것 같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연애한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재혼이라니 조금은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만약에 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바로 정리할 거야. 엄마한텐 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랑 만약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괜찮다고, 흔쾌히 좋다고 하셨을 테니까요. 분명 아버지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아 다행이라면서 기뻐해 주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 역시도 어머니가 부디 새로운 인연이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잠깐 고민에 빠졌던 저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했어요. 전 좋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결혼 찬성이에요. 그 후로 저희는 자리를 마련해서 다 같이 만났어요. 약속된 식사 자리에 가보니 역시 제가 예상했던 그 손님분이 맞더라고요. 근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 아들과 함께 나왔어요.
아들은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8살이었고 제가 동생도 없다 보니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아기처럼 보였어요. 또래보다 덩치도 작다고 했는데 성격도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낯을 가려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말도 몇 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형으로서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저씨는 아내분이 아이를 낳고 몸이 약해지면서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한 이후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는데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함께한 추억도 많지 않다고 했어요. 아이에게는 늘 엄마가 병원에 있던 모습만 기억에 남았을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애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추억이 많았음에도 나중에는 늘 병원에 계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는데 저렇게 어린아이가 어머니와의 특별한 추억도 없이 늘 아픈 모습만 보다가 일찍 엄마를 떠나보내기까지 했다니 아마 지금도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이 된다고 하니 혼란하고 마음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후로 결혼 준비를 하기까지 먼저 가족끼리 친해지는 게 좋겠다고 두 분은 자리를 자주 마련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아이가 캠핑을 좋아한다길래 덕분에 처음으로 텐트에서 잠도 잡았어요. 얼굴도 자주 보고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다 보니 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부끄러운지 어렵게 형이라고 부르고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서 있는데 제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사실 형제 없이 쭉 자라왔기 때문에 동생이 생기면 어떨지 종종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다툴 일도 없고 저도 동생도 성격이 순한 편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우애 좋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동생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저희 어머니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천천히 불러도 된다고 기다려주셨죠.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작게 결혼식을 하고 저희 4사람은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집에 사는 게 어색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새아버지도 무척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라 저에 대해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혹시나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셨어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온종일 학교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꼭 어머니 식당에 들려서 마감을 도와주었어요.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을 텐데도 식당에 들려서 어머니를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저랑 막내를 데리고 캠핑이나 등산을 가고는 했어요. 그리고 가끔 저녁이면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의 발을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꼭꼭 눌러 마사지를 해주시고는 했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새아버지였지만 불편하다는 감정보다는 오히려 참 좋은 분이구나. 나도 저런 모습을 닮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도 저 모습을 보신다면 무척이나 흐뭇해하실 것 같았죠. 2년쯤 되어가니 동생은 우리 가족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원래도 시끄럽거나 장난스러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에게도 곧잘 매달리면서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종종 제 방문을 두드리면서 같이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거나 형아 나랑 같이 간식 먹을래 하고 은근슬쩍 들어와서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괜히 옆에 앉아서 뭐 하나 구경을 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랑 사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았죠. 물론 저도 동생이 생겨서 정말 좋았어요. 언제나 제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신기하더라고요. 게다가 동생은 무척 귀엽기도 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번 불운의 그림자가 덮쳐왔어요. 세상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날 눈을 뜨니 제 가족을 향해서 엄청난 어둠이 덮쳐오고 있었죠. 주말 아침 여유롭게 일어났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지인분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오랜만에 시험이 끝나서 집에서 동생을 돌보기로 했죠. 주말이라 늦지막이 일어나서 만화 영화를 틀어놓고 토스트를 만들어줬어요. 식빵을 계란물에 푹 적셔서 설탕을 뿌려서 잘 구워내면 노릇하게 익은 토스트로 변해요. 동생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친어머니가 몸이 괜찮아지시면 항상 만들어주던 간식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설탕이 들어가다 보니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종종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날이면 제가 몰래 만들어주고는 했죠. 아침부터 만화 영화를 보면서 토스트를 먹는 시간을 싫어하는 초등학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도 거실의 창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즐기면서 오후에는 뭘 하면서 놀까 궁리하며 신나게 뒹굴뒹굴 했어요. 그리고 토스트를 맛있게 먹고 잠깐 낮잠에 들고 일어나니 오후가 되어 있더라고요. 날카롭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 받았더니 웬 병원에서 저를 찾았어요. 동생을 데리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우리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응급실이라 엄마가 긴급 상황에 쓰라고 두고 가신 카드를 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동생에게도 설명을 자세히 해줄 수가 없었어요. 동생은 저를 따라다니면서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죠. 그런 동생의 표정을 보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애써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하지만 무슨 상황인지 진짜 무엇이 괜찮은지조차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택시가 한참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링거를 꽂고 이제 막 깨어난 어머니가 울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상처가 난 채로 울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희 아빠가... 아빠가 왜요? 너희 아빠가 사고를... 어머니는 이야기하시다가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저희는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를 알 수 없어서 어머니의 곁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을 살짝 둘러봤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동생의 손을 조용히 잡고 제발 별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다시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두 분은 결혼식에 갔다가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도 가게를 쉬는 날이니 다 같이 근처에 드라이브라도 가자며 신이 나서 지역에서 유명한 빵까지 사서 오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도로를 달리던 중 앞에 트럭에서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앞질러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기회가 생기지 않았죠.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트럭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앞에 트럭에서 적재되어 있던 세부치들이 부모님의 차를 덮쳤어요. 상황은 순식간에 어지러워졌고 운전석에 제대로 떨어져 내린 탓에 아버지는 치명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어머니는 옆자리에서 치명상은 피했지만 약간의 뇌진탕과 몸의 뼈 몇 군데가 부러졌죠. 그리고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여러 차례 실신을 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희는 새아빠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남편을 두 번째로 떠나보내게 된 어머니는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니었죠.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나마 달라진 점은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어려서 어머니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저도 성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도울 수 있었죠. 의젓한 아들이 되어 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린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도 애를 썼죠.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마음의 병이 더 큰 것 같았죠. 그 사이 저는 동생을 돌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동생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유일하게 자신과 혈연 관계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설 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방에 와서 놀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에게 기대어 엉엉 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서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자신의 방에서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밥 먹을 때도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먹고 그 어린애가 혼자서 설거지해두고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이 집에 살고 있지도 않은 것처럼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저랑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해 다녔어요. 얼마 후 어머니는 다시 마음을 추슬렀어요. 여전히 자신에게는 남편이 남기고 간 어린 아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방으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너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지? 그래도 너는 엄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처에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났으니 마음이 쉽지 않을 거야. 재혼해서 우리가 한 가정이 되었다고 해도 저희 아이에게 아버지는 진짜 유일한 가족이었잖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일 거야. 그러니 우리가 더 잘 챙겨주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아휴, 그동안 엄마가 힘들어하느라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다 컸네 우리 아들. 고마워. 그 후로 어머니는 힘을 내서 집안일도 식당도 척척 처리했어요. 동생이 힘들지 않도록 곁에서 다정하게 잘 챙겨주려고 하셨지만 여전히 그 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을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지만 혼자서 주눅이 들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예전에 자신이 시댁에서 지낼 때가 생각나는 것 같았어요.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주눅 들던 시절 말이죠. 그래서 더 세심하게 챙겨주려고 했지만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제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그래도 같은 형제 사이니까 제가 다가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형과 동생이라는 유대 관계가 더 친근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살뜰하게 챙기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제가 그동안 대학 공부 때문에 미뤄두었던 입대 날짜가 다가왔어요. 아직 상처가 다 회복되지 않은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군입대하고 나서도 두 사람을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항상 안부 편지를 쓰고 자주 전화를 하고 휴가를 나오면 친구들과 만나고 노는 대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죠. 특히 어머니와 둘만 사는 집에서 더욱 눈치를 보는 동생을 위해서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전화하면 항상 동생 안부를 먼저 물어보고 군대에서 모아온 돈으로 좋아하는 장난감과 간식도 사주었죠. 그래서 이전보다 저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새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만큼 친근하게 대하지는 않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군대에 전역하고 남은 학기를 마무리한 다음 저는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지방에 있는 꽤 괜찮은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동생과 어머니를 둘만 남겨두고 가는 게 마음이 쓰였지만 쉬는 날마다 본가에 돌아왔죠.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저보다 회사 선임이었는데
일을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직장 동료로서 선배로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제 눈이 그 사람만 쫓고 있는 것을 깨달았죠. 저희는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을 전제로 미래를 준비해 갔어요. 몇 년 후 저희는 결혼했고 동생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던 동생은 공부도 잘해서 유명한 수의학과에 입학했더라고요. 기쁜 마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파티했어요.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케이크랑 풍선도 잔뜩 준비해서 본가에 갔어요. 그런데 가장 기뻐야 할 동생의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자신이 가고 싶던 학교에 들어가서 분명 기뻐해야 할 텐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잠든 후 조용히 동생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고 있어? 형, 아니, 아직. 이제 어른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 뭐, 그냥 그렇지. 어차피 대학 가서 공부할 것도 많은데 크게 달라질 거 있나? 보니까 아까부터 표정이 아주 어둡던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런 거. 형한테는 언제든 털어놔도 되는 거 알지? 그럼. 어, 어머니가 그러던데 장학금 받아서 입학했다며? 그래서 첫 학기 등록금은 안 내도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한눈에 동생이 고민하던 게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인데 편하게 이야기해봐. 형이 도움은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는 잘 들어줄 수 있거든. 그게 사실 그 장학금 아니야. 그동안 내가 어머니 몰래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어두었던 돈인데 사실 등록금을 내기에는 조금 부족해. 근데 어머니도 요즘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차마 등록금을 내달라고 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어. 학교 들어가고 나서 돈 벌면서 다니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기는 한데 형도 일하면서 학교 다녔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알고 보니 동생은 차마 어머니에게 대학 등록금이라는 큰 돈을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장학금이 나와서 필요 없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동안 모은 돈이 등록금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제가 내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동생이 먼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가족이면 당연히 해줄 일을 아직도 우리를 어렵게 생각해서 선뜻 먼저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더니 대답했어요. 도련님이 그런 고민이 있었어? 어쩐지 얼마 전에 축하 인사하려고 연락했을 때도 목소리가 마냥 밝지는 않더라고. 어머니도 얼마든지 도와주셨을 텐데 부담되기 싫어서 망설이나 보다.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시면 어머니도 많이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일단 어머니 요즘 가게도 매우 어렵고 하시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당신 정말 괜찮겠어? 우리 이번에 이사갈 집 계약금도 조금 부족하잖아. 여보, 우리 집은 조금 더 미뤄진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도련님은 얼마나 힘들게 합격한 대학인데 등록금을 안 내면 미래를 미뤄야 하는 거잖아. 그럴 수는 없지. 누가 봐도 대학 등록금이 훨씬 급하고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앞에는 더 괜찮은 집이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 돈도 더 모아서 잘 준비해보자.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동생 등록금 정말 도와주고 싶었거든. 고마워.
아내의 지지 덕분에 저희는 어머니 몰래 동생에게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동생은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족 사이에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라며 부담 느끼지 말라고 답을 해주었죠. 동생은 저희 부부 덕분에 대학을 잘 다니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았고 저희는 대학 생활에 혹시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용돈도 잘 챙겨주었죠. 그리고 저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여보세요? 형,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좋은 소식? 너 이제 곧 삼촌 된다. 뭐? 내가 삼촌? 그럼 형 혹시 맞아. 형수가 임신했어. 내년에 귀여운 아기가 태어날 거야. 세상에. 형. 축하해. 정말 축하해. 그리고 다음 해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아이가 찾아왔어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동생은 처음 조카를 마주한 순간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봤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작고 연약하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아기가 있을 수 있냐면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 모두 가슴이 뭉클해졌죠. 늘 동생이 저희 집안의 가장 막내였는데 이제는 삼촌이 되었다니 세월이 실감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들 제 딸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었죠. 특히 동생은 딸아이에게 정말 좋은 삼촌이 되어주었어요. 점점 커가면서 딸은 늘 삼촌은 언제 와, 삼촌 만나러 언제 가 하면서 동생과 만날 날만은 기다리고는 했죠. 금지옥엽,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딸이 태어나고서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우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작던 아기가 이제는 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니다니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의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를 받았는데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백혈병이요? 저희 아이가 백혈병이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이 백혈병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만 해도 백혈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영화에서 시한부로 자주 쓰이는 소재라는 것만 알았고, 그래서 백혈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딸이 정말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거구나 싶어서 저희 부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요즘은 백혈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치료와 골수 이식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공여자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맞는 경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부모님께서 아이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버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저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검사를 받았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둘 중 아무도 맞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과를 받았거든요. 저희 부부 중 한 명은 맞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상황을 알려야 했기에 나를 잡고 본가에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딸의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치료는 곧 시작할 거고 중요한 건 조직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아무도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는 중이에요. 이식 대기자에 올려두었는데 혈연이 아닌 사람과 맞을 확률이 매우 낮아서 아주 그래도 전혀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저 제가 검사 받아볼게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이 검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럴 필요 없다고 대기자 명단에서 찾으면 된다고 말렸죠. 아무래도 수술이라는 게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막내 동생에게 그런 일을 맡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의지는 단호했어요. 자신이 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니 일단 검사라도 받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동생을 위해서 혹시나 미래에 영향을 줄까봐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죠. 그래서 동생은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저희 부부는 혈연관계인 저희 부부와도 맞지 않았으니 동생과 맞을 확률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저희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우리 딸과 조직 적합성에서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동생을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물론 선택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저희가 온전히 버티면서 기다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마음이 안 좋아. 딸이 건강해지면 바랄 게 없겠지만 너에게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형,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해. 저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어릴 때부터 형도 어머니도 항상 내 일에 발벗고 나서 주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나도 형한테 빚 갚을 수 있게 해줘.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해. 하지만 형,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줬잖아. 나도 그런 마음이야. 만약 내가 아팠고 형이 나와 골수가 일치했다면 형은 그런 나를 모른 척 할 거야? 아니잖아. 그때 형이 나한테 도와줬던 등록금, 사실 그때 집 이사 가려고 계약금 모으고 있던 거였다며. 나 도와주느라 새로운 집 구하는 것도 미룬 거였잖아. 나중에 어머니가 형이 아파트 들어가려고 돈 모으고 있었다는 이야기 듣고 알았어. 그 후로도 이사했다는 소식이 없어서 눈치챘지. 그 돈을 내 등록금으로 도와준 거구나 하고. 형 덕분에 나는 대학 생활도 걱정 없이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줘. 미안하단 생각 말고. 그렇게 저희는 고맙게 동생에게 큰 은혜를 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정말 컸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두 가족을 수술실로 보내는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이식은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경과를 지켜본 결과 회복도 무사히 잘 되었죠. 두 사람 모두 수술도 잘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날 이후 동생을 늘 은인처럼 생각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덕분에 우리 딸 목숨을 살렸어. 네 덕분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동생 덕분에 너무 다행스럽게도 딸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우리 딸 옆에는 어떤 남자를 데려와도 아깝지만 그래도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별 수 없죠. 사이 될 청년은 성격도 반듯하고 외모도 준수했어요. 딸이 행복하길 바라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네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심장이 너무 뛰더라고요. 마치 처음 딸을 만날 때의 기분이 들었어요. 반짝이는 드레스에 예쁘게 화장을 한 딸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공주님보다 아름다웠죠. 신부 입장을 위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언제까지나 우리 집의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큰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다니. 저도 모르게 지난날 딸아이를 키우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 울면 어떡해. 곧 입장인데 화장 다 지워줘. 어떻게 이렇게 잘 컸는지 오히려 아빠 걱정을 하면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신호에 맞춰서 저희는 신부 입장을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이에게 딸아이의 손을 건네주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죠.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던 중 신부가 직접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갑자기 딸아이의 머리 위로 조명이 켜지고 마이크와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동생에게 가더라고요. 삼촌, 어릴 때 삼촌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 엄마, 아빠 몰래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달콤한 설탕을 잔뜩 뿌린 토스트를 만들어주던 삼촌을 어릴 때부터 난 정말 좋아했어. 엄마랑 아빠에게 항상 삼촌이 집에 오는 날만 물어봤었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당연하다는 듯 삼촌이 골수 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어. 삼촌 덕분에 나는 그렇게 긴 시간을 힘들게 버티지 않고 빠르게 이식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런 용기는 아무나 낼 수 없다고 생각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쉽게 나설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삼촌의 용기가 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랄 수 있던 것도, 그리고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삼촌 덕분이야. 고마워 삼촌. 우리 가족으로 남아줘서 고맙고 나를 위해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특히 저랑 동생은 다 큰 남성 둘이 함께 서로를 붙잡고 결혼식장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니 좀 창피하더라고요. 딸아이는 그래도 덕분에 사진도 영상도 너무 재밌게 나왔다면서 오히려 좋아했어요. 딸아이는 결혼 후 남편과 행복한 매일을 살고 있는데요.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랑 동생은 다른 집에 피를 나는 형제들보다 더 우애 좋게 지내고 있는데요. 친형제 사이도 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랑 남동생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지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들 모두 매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